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신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생제 스튜어드십 수행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항생제는 아시다시피 감염병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수명을 가능하게 한 의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큰 역할을 한 그런 약이죠.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쓰게 되면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연간 1천만 명의 사람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예측한 아주 중요한 또 유명한 논문도 있습니다. 최근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가 495만, 직접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좋은 페이퍼, 논문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도 26.1%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논문이 있고요. 의사가 35% 이상이 항생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을 할 때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핵심 요소는 6가지를 핵심 요소로 결정했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리더십 책무입니다. 리더십 커미트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병원 경영진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서 잘 되게 한다라는 뜻이 핵심이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 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조직이 생기고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내규도 있고 여러 인력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중재의 실행, 액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처방을 평가하고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주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추적조사, 트래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항생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영역을 파악하는 게 트래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고, 레포팅인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사용량, 그리고 사용의 적정성, 그리고 항생제 내성, 중재를 했는데 그 중재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다섯 번째 보고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교육, 에듀케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 등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의료진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항생제가 사용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CDC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핵심 요소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는, 미국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주도할 인력으로 약사의 역할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기에는 약사 인력이 병원에,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적고 바깥에서 계신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그 훈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약사의 역할을 과학제 운영체제 안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핵심 요소는 6가지, 미국 CDC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핵심 요소는 7가지. 큰 차이는 없지만 운영체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인증평가라는 소위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더 JC라고 표현합니다. 더 JC의 국제판이 JCI, JC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더 JC는 이런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다학제 구성이 필요하고
원칙과 운영이 필요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중재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DC의 코어 엘리먼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증 기준이 조금씩 항생제 관리, 스튜어드십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6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 몇 가지를 좀 부연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리더십의 책무입니다. 리더십의 역할은 인력, 예산, 정보, 기술을 포함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병원 경영진이 특별히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라는 데 참여하고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동할 때 정부는 인센티브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제도화에는 어떤 법률적인 것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기준에 그 항목이 들어간다든지 등이 제도화의 한 몫일 것입니다. 병원 경영진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시스템 개선을 지원해야 됩니다. 운영 체계는 항생제 전문가인 감염내과 의사나 감염 소화 전문의 항생제 사용 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담 약사를 핵심으로 그 외에 도와주는 인력으로 전담인으로서의 간호사 그리고 전산 시스템 그리고 환자 안전에 관계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팀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다학제적 항생제 사용관리팀 흔히 외국에서는 ASB 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때는 그 전담 직원이 생기게 되고 그 전담 직원은 이 일에 전념해야 되고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임상미생물학자 병원이나 의료기관에는 미생물 검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내성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항생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어떤 양이 어떤 과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전문가가 참여해서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중 책임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대부분은 감염내과 전문의, 소아 감염 전문의를 하게 되고 이들을 추천합니다. 약사는 이곳에 경험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은 약사가 경험이 있는 약사가 전담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재의 실행입니다. 항생제 처방에 대한 사용량을 모니터하고 피드백을 주어서 너무 오래 쓰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항생제가 적절하지 않게 쓰여질 때는 처방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전산 제어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제한 그리고 써도 됩니다 라고 하는 승인 이런 것들을 처방 제한 및 승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운영하고 그것들이 어떤 약을 대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한 항생제를 중재하는 항생제 사용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또 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발적인 어떤 활동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도 하는 것이 중재의 실행입니다. 이런 중재의 실행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은 핵심적인 중재가 있고 보조적인 중재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중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를 제한하고 승인하는 것, 두 번째는 전향적으로 항생제 쓰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주는 것, 이것이 핵심 중재이고요. 보조적인 중재는 항생제 투여 전 알레르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항생제를 주사로 쓰던 것을 먹는 약으로 바꾼다든지 항생제가 듣는 범위를 과하게 쓰는 것을 어느 정도 환자가 안정되면 줄여 쓰는 단계적 축소, 하강 치료, 스텝 다운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 항생제 약물 농도 측정, 그리고 미생물 검사실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빨리 보고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조 중재에 해당하고요. 이런 중재들이 되었을 때 그 중재들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성균들은 어떻게 그와 관계해서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항생제를 쓸 때 나타나는 CDFS 장염이라는 장염이 있습니다. 그 장염은 발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항생제를 썼을 때 이상 반응을 보고를 받을 때 그 보고의 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등을 추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추적 활동은 감염관리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같이 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 개입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추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레포트를 만드는 것을 보고라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보통은 분기별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성 정보도 보고하고 치료 지침 준수 정도도 보고하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잘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보고의 내용 속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교육입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최신 트렌드와 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원칙과 최신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뿐만 아니라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교육하는 것은 그 운반, 그리고 검체의 획득, 그리고 검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 등도 교육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교육은 의료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의료진이 될 학생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생제를 내가 꼭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의료진에게 묻게 되면 의사들은 항생제를 좀 더 신중하게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한 일환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팀을 구성한 그림입니다. 감염내과, 소아청소년 감염분과 전문의 등이 핵심이 되고 임상미생물학자, 정보시스템 전문가, ASP 전문 약사, 그리고 ASP 교육 수료를 한 간호사, 감염관리 전문가, 그리고 이들과 병원 책임자, 병원 행정,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체크리스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의 책무, 운영체계, 중재의 실행 등에서 각각의 무엇이 대표적으로 필요한지를 예, 아니요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항생제 사용관리 체크리스트의 예를 논문에 실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항생제 전략의 핵심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항생제 처방을 할 때 그것을 제어하는 것과 그리고 항생제 처방이 된 다음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것이 핵심 전략 두 가지입니다. 부가 전략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생제를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한 부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부가 전략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약드립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핵심 요소는 우리나라에서는 6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책무, 운영 체계,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재의 실행, 네 번째, 추적 조사, 다섯 번째, 보고, 여섯 번째,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요소와 미국의 핵심 요소의 차이점은 큰 흐름은 같지만 약사의 역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핵심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다학제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